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9월 12일 월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요. 아이고 빨간 날 나와서 고생이 많다 우리. 돈 벌어야죠, 돈. 돈 벌어야죠. 얼마나 우리 이걸로 얼마 벌지? 냠냠. 3만 원, 3만 원. 3만 원 벌어서 여러분 찾아오시면 메로나 사드릴게요. 3만 원 벌어가지고 주차비로 내야지. 주차 도둑들 다 나와라. 젊은 PD한테도 주차를 허해달라. 젊은 PD한테도 주차하게 해줘라. 많이 버는 놈들이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느냐. 미친 거야? 진짜 누가 들으면 어떡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우리 그 얘기 해야지. 뭐. 우리 둘이 준비한 원고여서 엉망진창일 수도 있다고. 저희가 휴일이기 때문에 작가님한테 휴가를 드려가지고 일단 저희가 준비한 원고고. 나 어제 새벽 4시까지 했어. 근데도 엉망진창이야. 저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공교롭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목요일 날에 그 영국 총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왕님이 정정하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일이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막 이랬거든. 그 당일이었죠. 당일 밤새벽. 밤이었죠. 그때 이제 서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좀 죄스러웠지. 네,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사망. 두 번째 뉴스, 이재명 대표 결국 기소. 세 번째 뉴스, 혼돈의 국민의힘 상황. 이번 주가 고비다. 마지막 뉴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온유래. 첫 번째 뉴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사망. 공교롭습니다. 좀 죄책감이 들긴 했어 나는. 아니 그때 내가 그래서 새벽에 어. 나 새벽 3시인가에 카톡 받았거든. 3시 반인가 4시인가. 그래가지고 그날 나 술 마시고 회식하고 있었잖아 뮤지카이. 그거 보고 정신이 확 드는 거야. 다시 녹음해야 돼? 어떡해?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 아니 근데 뭐 그때까진 몰랐었으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는 엄청난 방송사고처럼 느껴지더라고. 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호달달달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그냥 다시 녹음하면 되지 뭐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몇 세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재위 기간만 70년으로 영국 최장 집권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96세로 서거했어. 96세.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8일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고 여왕은 예년처럼 벨모럴 성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고 그 이틀 전에 웃는 얼굴로 신임 맞아, 총리를 맞아. 임명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맞아. 보였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도 정정했어. 보이기에는. 보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막 야 16번째 총리를 맞이하는 거래. 막 진짜 오래 사신다. 막 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막 이런 개삽소리를 했던 거지. 그 모습을 보고. 그러고 이제 이틀 뒤에 돌아가신 건데 그래서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누구지?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로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고 영국 정부는 런던 브리지 작전으로 명명된 여왕 서거 시의 계획에 따라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거. 그래 런던 브리지 이스 다운이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전명이지. 그래서 국장으로 치러지는데 여왕 서거 후에 10일째 되는 날에 치러진다고 하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여기 참가한다고 기사 난 것 같아. 맞아. 근데 일각에서는 여왕의 죽음을 축하하는 움직임도, 죽음을 축하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조의 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제국주의잖아.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주의였잖아.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었거나 피해를 입은 국가들 중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조롱하고 축하하는 움직임도 있기는 해. 거기가 심하지. 특히 영국에게 8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고 고 엘리자베스 2세의 재임 기간 동안도 수많은 차별과 피해를 받은 아일랜드에서는 축구장에서 막 그녀의 죽음을 축하하는 응원가까지 울려 퍼지고 막 그랬어. 근데 아일랜드가 왜 유독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지? 이게 막 죽음을 축하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축제처럼 하는 게 좀 인정머리 없어 보이잖아. 얼핏 보면 그렇다? 근데
과거에 영국 제국주의한테 당한 걸 보면 좀 이해가 가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영국이 제국주의 행태에 대한 업보로 봐야 된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영국이랑 아일랜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걸 어제 새벽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었지. 그 야, 당시에는. 난 봐도 모르겠다는 카톡을 남기고 포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온율의 컨셉대로 대충 쉬운 설명으로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어디 가서 그냥 오케이, 대충만 오케이. 아는 척 할 수 있을 오케이. 정도로. 똑똑한 건 아니고 똑똑해 보일 정도로. 오케이. 아일랜드인한테는 뿌리 깊은 반영 감정이 있는데 대충 쉽게 설명하면 우리한테 반일 감정 있는 거랑 비슷해.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오케이. 그 우리는 35년 동안 어, 일제강점기 시대를 어. 겪은 거잖아. 근데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800년을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좀 더 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지금 우리도 굉장히 조선왕조 500년보다 더 긴 시대인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일단 아일랜드가 어딘지는 알아? 아일랜드 뭐 근처에 있나? 영국 본토 섬이 이렇게 있고 어. 그 왼쪽에 그보다 조금 작은 아일랜드 섬이 있어. 근데 이 아일랜드 섬을 12세기에 영국이 쳐들어가. 12세기. 그래서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였을 때랑 비슷하게 아일랜드도 당연히 영국 본토의 수탈에 엄청나게 시달렸겠지. 일례로 너 올리버 크롬웰 알아? 크로멜 씨 알지? 황제의 목을 자른 혁명가잖아.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는 엄청난 영웅으로 추앙받고 막 아직도 접객실 같은 데 가면 초상화 붙어 있고 막 그래.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진짜 역적 중에 역적인 거야. 그치. 왜냐면 이 사람이 아일랜드 그 카톨릭 세력을 평정하려고 진압하는데 아일랜드 인구의 전체 4분의 1을 죽였대. 민간인까지. 엄마.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 사람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엄청 영웅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진짜 약간 호로 새끼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최근까지도 그 아일랜드 고위 관료가 영국 관료를 만나러 갔는데 그 방에 크로멜의 영정이 사진이 있다? 그림이 있다? 그럼 그냥 나와버린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아일랜드 주식이 감자잖아. 근데 감자 대기근 때 사람들이 100만 명이 굶주려서 죽었는데 이때도 영국이 별로 도와준 게 없대. 아이고. 자기 식민지인데도. 아이고. 아무튼 아일랜드를 이렇게 참다가 1916년 20세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8세기가 지난 거야. 800년. 20세기에 들어서 영국 지배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아일랜드는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800년 동안 영국 본토에서 아일랜드 섬의 일부 귀퉁이에 영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 그래서 그 귀퉁이에는 친영 세력이 많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아일랜드가 독립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영국 본토인들은 반발한 거야. 그치. 아 싫어, 영국 소속으로 남아. 니네 왜 독립하려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여기를 북아일랜드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으로 남았고 나머지 남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아일랜드 그 원래 영토는 줄어든 거구만. 옛날보다? 그치. 북아일랜드를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1945년에 우리 해방시켜주면서 야야 니네 해방시켜줄게. 근데 저기 부산이랑 경남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사니까 여기 경남은 떼주고 줄게. 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현지에 사는 부산 경남 사람들은 극혐. 본토인은 진짜 극혐이지.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북아일랜드는 영국 소속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다. 지금도? 오케이. 그래서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직도 막 독립투쟁 테러처럼 벌어지고 막 그래. 이건 IRA라는 무장단체가 또 나오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여왕의 죽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자기네들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그 군주제 이게 영국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역사를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됐거든. 냉정하게 보면 사실 여왕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 영국의 제국주의의 느낌을 조금 희석시키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영국의 군주라는 건 식민주의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마냥 아일랜드 국민들의 반응을 비판할 수만도 없는. 그렇구먼. 이해가 돼 대충?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일본 같은 건데 아주 오래됐다. 800년 된.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부산하고 경남을 안 돌려준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왕인 찰스 씨. 찰스. 찰스 씨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남이었지. 근데 큰아들. 여왕이 너무 장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왕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왕이 되긴 되었구만. 그 왕세자인데 왕 못 될 거라고 다들 놀렸잖아. 그러니까 74세에 이제 왕이 됐구만. 엄마가 70년간 즉위를 했으니까 말을 어. 뭐해. 이 찰스 왕세자는 9살 때 왕세자로 책봉됐거든. 어이구. 그러니까 64년 동안 즉위 대기 상태였던 거야. 어이구. 그래서 즉위 대기 상태에서 푸가 풀려서 즉위를 하고 말았더니 현재 나이가 74세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 준비해온 구간이라고 봐야 돼. 아니 너무 60년 넘게 준비해온 구간. 너무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좀 올드한.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인기가 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서 인기가 많았잖아. 근데 이 그래. 찰스 왕세자는 인기가 좀 없는데 이게 그래. 다이애나 공주 그래 때문이라고 그래. 하지. 너 올해 개봉했던 스펜서란 영화 봤어? 안 봤어. 넌 이런 영화를 왜 안 봐? 왜 범죄도시 같은 것만 보고? 아닌데요? 전 영화 요즘 잘 안 보는데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아무튼 이 스펜서가 다이애나 공주 이야기거든. 그럼 너 다이애나 공주 얘기는 대충 알아? 알지. 대충 아는 걸 설명해봐. 일단 백작 출신 가문으로 엄청 고귀한 집안. 걔 잘 나가는 집안인데 어쨌든 이 찰스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근데 겉으로는 이제 쇼윈도처럼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아기들 낳았지. 이제 아기들 낳았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이제 이혼 이제 하게 된 거야. 이혼했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사람이. 나중에 죽은 것이. 어.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지 막. 맞아. 너무 슬퍼했지. 전 세계적으로 추모의 근데 물결이 중요한 있었지. 거는 이제 이혼하고 이제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제 찰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지. 내 결혼 생활에 3명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 불륜이 이놈이 있었구만. 이렇게 다 알게 된 것이지. 그때 이제 내 결혼 생활엔 3명이 있었다. 어. 찰스, 다이애나 그리고 카밀라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이 카밀라가 찰스의 불륜녀인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부인이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흥미롭지? 잠깐 들려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찰스랑 다이애나가 둘이 결혼할 때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너 궁 알아? 궁? 알지. 드라마이잖아. 윤은혜 주지은. 나 이신 나 왕세자. 나 제발 신채경 해주려면 엄마 나 신채경이었던 거 아니야 계속. 그래서 이 이신 황태자가 결혼할 때 얼마나 전국적인 난리가 났어. 그럼. 약간 이때도 비슷했던 거야. 찰스가 젊었으니까 다이애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어. 그럼. 막 세기의 결혼식이라고도 했고 전 세계로 생중계됐었단 말이야. 근데 다이애나는 즉위 전부터 이제 이 사람이 찰스의 약혼녀다라고 발표가 된 순간부터 옷 잘 입고 예쁘고 굉장히 아이코닉해서 왜 그 별거 안 해도 막 주목이 막 되는 사람 있지. 이효리. 그래서 국민들한테 찰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을 지경이었거든. 이제 왕세자비로 즉위를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이슈에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국민들한테는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왜 이혼을 했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부인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난 좀만 해도 플러스잖아.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했냐면 찰스가 결혼 전부터 만나오던 여자가 있었어. 그래. 이 사람이 아까 그 얘기한 카밀라 파커 볼스. 그래. 근데 이 찰스는 다이애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이 카밀라랑 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거야.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카밀라도 다른 남자랑 결혼한 상태였어. 그래, 맞아. 근데 이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알아? 찰스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 찰스 여동생의 남친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지? 내 남편의 여동생의 전 남친과 내가 결혼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 별로 좋은 호칭은 아니지만 아가씨라고 부르잖아. 남편의 여동생을. 그럼 아가씨의 전 남친이 내 남편이 된 거지. 아가씨가 될 뻔한 사람이. 아무튼 근데 왜 얘네 카밀라랑 찰스는 헤어져서 각각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냐. 여기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카밀라는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괜히 찰스랑 결혼해서 답답한 왕실에 얽히기 싫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이애나가 아까 윤PD가 얘기한 대로 거의 왕실보다 더 유서 깊은 스펜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밀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카밀라가 찰스 만나기 전에 이미 몇 남자친구랑 교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그래, 여자로는 그래.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라는 그래. 썰도 있지. 이 당시에는 이제 왕실에 들어가려면은 처녀여야 되고 막 혼전 그런. 순결을 해야 맞아, 된다는 맞아. 그런 족 같은 구린 이상한 게 있었다. 그래갖고 아무튼 찰스보다 카밀라가 먼저 결혼을 했고 그래, 여기에 그래. 찰스가 충격받아서 그래. 관계를 좀 소원하게 지내다가 이제 다이애나랑 약혼하기 2년쯤 전부터 다시 불륜 관계가 됐었대. 그래. 야 근데 내가 이거 봐. 찰스가 다이애나랑 약혼할 때가 81년인데 이때 찰스가 32살 내 또래야. 근데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응. 19살. 띠동갑이야. 도둑놈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잘 뭘 몰랐던 걸 수도 있어. 다이애나 비는. 근데 뭐 어떻게 집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면 이때도 근데 해야 본인이 되잖아. 되게 원하긴 했대. 나는 왕세자비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본인이 그런 명예를 원하기는 했대. 근데 그게 뭐를 수반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뭐 그 얘기도 있던데. 원래는 다이애나가 이 왕세자비의 그게 아니었다. 언니. 언니가 그거였다. 근데 맞지? 맞아. 이 동생이 더 그런 야망이 커가지고 막 친구들한테도 나는 왕실에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했던 걸 보면 막 우리가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막 순진무구한데 끌려가서 뭐 그런 이미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시각도 있어.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 찰스가 너무했던 거지. 불륜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때 약혼할 때 이미 찰스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상태니까 그때 기자가 찰스한테 다이애나를 사랑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찰스가 거기서 뭔가 묘한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아마 이 파경의 복선이었다는 얘기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윤 PD가 얘기한 대로 이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다이애나는 바람난 찰스나 빡빡한 왕실을 견디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아이코닉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는 왕가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찰스랑 카밀라 관계를 극혐하지. 극혐했지. 그래서 막 길 가다가 빵으로 얻어맞았다는 소문도 있대. 카밀라 같은 어이구. 경우는. 근데 다이애나 공식적으로 자서전에 얘네 불륜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둘 사이의 대화가 폭로되는 테이프가 공개되기도 하면서 사태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하도 먹은 카밀라가 95년에 먼저 이혼을 해. 그리고 96년에 찰스랑 다이애나가 이혼을 해. 근데 그 바로 다음 해인 97년에 다이애나가 파리에서 그래.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급사했어. 좀 극적이잖아 이 사망 그래. 사건이 또.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은 다이애나 팬덤이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제 찰스랑 카밀라는 역적이 돼버린겨. 국민적인 반발이 심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이 결국 결혼을 했어. 한 아주 천년의 사랑, 사랑이요. 천년의 사랑. 그래 어디 사회에 내보내지 말고 서로 가지도록 해. 네, 2005년에 찰스랑 카밀라는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왕세자비라는 건 아직도 다이애나비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카밀라는 왕세자비라는 칭호는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찰스는 그게 얼마나 또 싫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왕세자비가 될 수 없다니 그래가지고 여론은 무시하고 내가 즉위하면 카밀라가 왕비다라고 소리 지르고 다녔대. 근데 당시 영국 여론은 찰스가 왕 되면 차라리 왕정을 폐지해라 거의 이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카밀라도 나름 제 역할을 잘해서 인정받았고 이번에 찰스 3세가 즉위하면서는 왕비폐하 칭호를 받았다고. 아무튼 찰스 3세는 현지 시각 10일에 즉위식에서 서명하고 국왕으로 맹세를 했고 지금은 국왕으로서의 임무를 이미 시작했다. 뭔가 한 시대가 저문 느낌이야. 이 엘리자베스 2세가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인물이거든. 세계대전에서 뭐 운전병으로 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운전 졸라 잘한다 했거든. 아 진짜? 운전 졸라 잘해가지고 운전병을 하고 90 몇 살까지 계속 운전하고 다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면허가 없어. 왜? 왜냐면은 영국에서는 모든 면허는 그 엘리자베스의 명의로 다 내보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자기를 증은 있어야 되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면허가 없대. 대박이다.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바람피지 맙시다 좀. 물론 간통은 죄가 아니지만 그냥 헤어지고 만나. 좀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하자. 우리나라 얘기도 만만치 않아? 이 스토리 이김? 못 이긴. 그 정도는 역사를 근데 어떻게 진짜 이깁니까?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면 이래? 몰라.
진짜. 그 정도 사랑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뭐 나 더 해봐야 알지. 2005년에 결혼했는데 그 정도 사랑을 꼭 해보세요, 윤 PD. 알겠습니다. 온유래. 자, 두 번째 뉴스. 지난주 목요일 8일이지.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기소됐다고? 결국 기소가 됐는데 일단 검찰이 지난 8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여기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야. 세 가지가 아니야? 우리 어. 원래 세 가지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는 뺐어. 기소를 취하했어. 기소한 두 가지만 먼저 알려주겠어. 일단 우리가 저번에 계속 생략하고 간략하게만 하고 갔으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요. 일단 첫 번째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해가지고 하위 직원이라서 시장 재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걸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서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진짜 완전 옛날부터?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는 검찰에서 2009년에 그 김문기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다는 점하고 야 이런 게 다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했지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공식 일정 빠져 골프 쳤다. 이거 확인했었고. 둘이 같이 쳤지. 그리고 이제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처장한테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을 확인하면서 이런 거를 다 종합하면은 대선 당시에 그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하고 관련해서 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그렇게 본 거야. 이 김문기 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단 말이야. 검찰 조사 받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대장동 의혹이 엄청난 그때 이 당시 이슈였으니까 아마 이런 관련성을 다 미리 끊어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다. 대장동.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일단 자기들은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수사팀은 공소 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표했다라고. 이게 첫 번째 혐의였고 그 사람 몰랐다라는. 두 번째는 백현동. 백현동 이거는 백현동은 뭐 그러니까 앞에 사건은 대장동이고 지금부터 얘기할 사건은 백현동이야? 일단 검찰이 지금 이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같이 기소를 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날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렵지만 어쨌든 백현동에 있는 어떤 땅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말하면서 국토부가 처음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근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우린 협박당했다. 그리고 또 용도 변경을 해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가 이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진술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검찰도 여기 파악해봤겠지. 근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은 당시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 변경 요청은 어쨌든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라고 이 검찰은 본 거야. 그러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2차례 보낸 거는 확인했다. 그런데 이걸 민간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한 공문이었지 이거를 협박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 거짓말했지? 근데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뭐 이제 들어가서 봐야 그치. 되겠죠. 어쨌든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두 사건 다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를 한 상황이다. 근데 검찰은 좀 자신 있어 보이고 아까 너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반응은 어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거 표적 수사다 막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건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어이구. 이야기를 했다. 그래.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나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거든. 검찰이랑 제1야당의 어쨌든 이런 긴장 관계가 잘 뭔가 막 낯선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야? 둘이 사이가. 일단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운명이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나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럼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피선거권은 이미 없는 상태다 해서 무효가 되는구나. 그렇지. 왜냐면은 그 국회법에 그게 나온대.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사람은 다음 대선을 나가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는. 아, 대선까지도 5년이면 5년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출마도 이제 불가능한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한테는 진짜 그치. 눈앞이 새하얘지는 그치. 일이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잃게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이재명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당에도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일단 대선 낙선자한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잖아. 그럼 이 해당 후보를 낸 정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겠지. 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 반환해야 된다는 거야. 아, 맞아. 이거 대선 치를 때 선관위에서 각 당에 돈 주잖아.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돈이 얼마? 434억 원이야. 434억. 이거를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민주당 434억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민주당 당사를 팔아도 300 몇 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 파산이네, 당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칫하면은 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벌금형이 어떻게 선고되느냐를 봐야 된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제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이제 지적하면서 반격의 기회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가늠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정해진 그게 없어? 기한이? 그러니까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1년 안에 대법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래. 근데 예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사건들이 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성남FC 후원 의혹, 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등등등 관련해서 이제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와, 이 당 대표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굴레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맥락 때문이다라고 합니다요. 둘 싸우는 거 알겠고 여론은 어때? 이번 추석 때 우리 집은 다행히 정치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밥상 여론은 몰라. 일단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어. 아, 결과가 나왔어? 여론조사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여론조사는요. 자, 빠르게 읽어주세요. SBS가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 기간에 있고요. 조사 일시는 2022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이고요.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했고요. 응답률은 14.8%.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서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장은 여론이 이 대표한테 우호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 그래?
일단 이번 검찰 수사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야당 탄압을 위한 이건 정치 보복 수사다라는 의견도 42.1%로 좋진 않네. 적진 않은 편이다. 이 대표가 그러면은 이 기소된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잖아. 이제 이 대표는 안 궁금한데. 알려줄게. 응. 이 대표는 이 검찰 수사 등 이 현안하고는 거리를 둔 채로 민생 행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불구속 기소 소식 전해진 8일에 목요일 날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 차원 긴급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채 지역구인 인천의 전통시장 찾았고요. 추석 당일에는 고향 경북 안동 찾아가지고 라이브 방송 출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는 국민들하고 계속 스킨십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법 리스크에 눈 돌리고 자기는 민생에 집중한다. 약간 이런 퍼포먼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는 퍼포먼스. 그럼 자 민주당이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 우리 수사 응할 테니 너네 김건희 여사 특검해 막 이런 딜 쳤었잖아.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극복이랑 같이 김건희 특검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그러니까 맞불 놓겠다라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없이 정치를 못하죠 우리나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했지만 이 패스트트랙 그거 하려면은 이제 법사의 문턱 넘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막 그때 막 특검 퍼스트 트랙을 넘기려면 캐스팅 보트를 진 사람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 사람 뭐야? 어떻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반대 입장이래. 특검에 반대? 반대 입장이고. 그럼 민주당 안 되겠네. 그리고 또 당 일각에서도 이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짜?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이것도 나왔어. 아까 그거 참고하세요. 일단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다라고 본 사람 55%. 아까 특검 해야 된다. 과반 넘었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이 36.9%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잘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 어쨌든 우리는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냥 조사하고 죄 있으면 알려줘. 김건희도 조사하고 죄 있으면 알려줘.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근데 나도 그냥 죄가 있으면 다 밝혀지고 떳떳하면 그냥 수사 받고 끝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겠지? 그래. 아무튼 오뉴래.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혼돈의 국민의힘 상황은 이번 주가 고민디요. 왜 이번 주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직후에 새 비대위원을 지명하고 당 운영부터 정상화하는 게 일단 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인데 지금 비대위원 장은 정진석이지. 그렇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에 주력하고 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고민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이 비대위원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내일이네 그럼. 그러면서 지역과 청년, 여성 등을 안배하고 개파색이 강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워서 통합과 쇄신의 이미지를 심을 계획이라고 한다고. 이제 또 책임론 끝에 이제 물러난 권성동 원내대표 있잖아. 이제 전 원내대표구만. 이제 이 사람을 이을 다음 차기 원내 사령탑도 이제 뽑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뽑아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오면 알려주겠습니다요. 권성동은 이제 그럼 에듀윌 가나? 그냥 뭐 찍으러 져야지 뭐.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비대위도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한테 좀 달려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일단은 이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정대로 순항하려면은 넘어야 할 고비가 있는데 바로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문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 비대위 출범하기 위해서 당헌 개정안 지난 5일에 전국위원회 개최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된 3차, 4차 가처분 신청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오갈 전망인데 이 정도 되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가처분 헷갈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주세요. 1차 가처분 신청 이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했어. 그러니까 주호영을 주호영 걸고 넘어진 거고. 주호영 그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다음 이건 받아들여졌지요. 자, 2차. 자, 비상대책위원회 8명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해달라면 2차 가처분 신청. 여기에서 비상대책위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었던 그 비상대책위원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차 비대위. 이건 결과 안 나왔어? 2차는 사실상 비대위원들 다 해산했잖아 해산했잖아. 그때 사퇴했잖아. 그래서 다 사실상 이거는 아예 없어진 상황이다. 이거는 그냥 수로 하면 되고요. 3차. 이전 대표가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어. 그러니까 그때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막 당원 개정한다 막 했죠. 그거 다 무효다 이렇게 한 겁니다요. 자, 4차.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새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임명하자 그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정진석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은 깠고 자기 의도대로 정진석도 까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가처분 신청 매니아.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또 이 3차, 4차 관련해가지고 오는 14일에 이게 심사가 된단 말이야. 14일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근데 이제 2차 가처분 신청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말했듯이 비대위원 다 없어져가지고 무효가 돼버렸구만. 사실상 없어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비대위 설립을 위해 가지고 당원 개정안 거하고 정진석 그만 이렇게 하는 건 남아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도 법원한테 넘어가 있는 느낌이다? 야스. 그러면 이게 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운명 갈리는데 일단 이 가처분이 기각되면은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당내 복귀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지. 왜냐면 이제 자기 나와바리를 쳤으니까. 완전 난리 났잖아. 반면에 이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또 한 번 인용이 된다. 그럼 또 당은 또 더 큰 수렁에 또 빠지는 것이지. 세 번째 이제 주호영 전진석에 이어서 세 번째 비대위 또 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당이 또 N차 비대위 또 시도한다 해가지고 그럼 이준석이 계속 걸고 넘어지면 이거 법원도 개짜증 날 듯? 도돌이표잖아. 도돌이표. 근데 일단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우리가 그때 당원 개정도 했고 그때 비상 상황에 대한 요건 명확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 다 없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다 기각될 거다라고 일단 국민의힘은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진짜 이번 주가 뭔가 고비 같아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좀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보겠는데 그다음에 또 N차 하면 난 좀 지겨울 것 같아. 근데 일단 이번에 신문 하고 나가지고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로 그 가처분 결정 나왔을 때 신문하고 나서 9일 뒤에 그 결과 나왔었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또 쟁점이 또 복잡해져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요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 사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다 꾸려가지고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만약에 이제 하면은 또 엎으라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지긋지긋해. 좀 제발. 지겹다. 국민의 정치를 해 입장에서는. 제발 좀 정치를. 필요한 일을 해야지. 어쨌든 이준석 요즘 뭐 하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SNS에 당원 가입 글을 올리고 있고요. 포항 태풍 피해 현장 찾아와가지고 자원봉사한 거 사진 공개됐고. 그거는 참 이준석도 지금 걸린 거 하나 있잖아. 성접대 의혹.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는 16일, 그러니까 신문 이틀 뒤에 16일에 경찰이 성접대 의혹하고 관련해서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가 국민의힘 내용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요. 여러모로 그렇구만. 예. 이거 나 진짜 기대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 아무튼 여기까지. 온유래. 다음 뉴스 가볼까요?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 조사 결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너가 얘기한 조사 개요야?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두구. 31.4%. 좀 올랐나? 못하고 있다. 58. 못하고 있다.
58.8%. 안 맞아, 안 맞아. 야, 너 못하고 있다가 거의 60%네? 근데 이제 잘 못한다고 평가한 이유가 뭔지 또 물어봤어. 여기에 뭐래?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 등의 국정 운영 부실, 이게 28.8%. 다음으로 독선적인 일처리, 26.5%. 그 다음으로 인사 실패, 16.7%. 근데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사실 너무 길잖아. 근데 이제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도 물어봤어. 뭐래? 잘할 것 같다. 41.3%. 잘 못할 것 같다. 53.9%. 여전히 비관론이 높은 상황이고. 근데 신기하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31%인데 잘할 것이다라고 한 사람 41%면은 지금은 똥풀 차고 있는데 좀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네. 아무래도 이 여당 지지자들은 아유 그래도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권 지지율, 국민의힘 관련해서 지지율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봤어. 윤 대통령 본인이다 라고 응답한 게 2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권성동 원내대표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 때문이다 20.9%. 그 다음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16.4%. 근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도 14.6%로 국민의힘의 위기를 초래한 4명이 윤석열, 권성동, 이준석, 김건희 순으로 많이 높게 나왔구나. 이거는 이 국민들 다 대상으로 한 건데 이거를 좁혀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또 물어봤어. 그렇게 되면은 완전 바뀌어. 진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여권 지지율 위기가 이 전 대표 때문이다. 이준석 때문이다. 38.1%로 1등이야. 우와. 두 번째 윤핵관 때문이다. 22.2%. 세 번째 윤 대통령 때문이다. 11.8%로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전체 국민한테 물어봤을 때 16.4밖에 안 됐잖아. 이준석 때문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전체 국민이 봤을 때에는 이준석이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준석이 문제를 긁어부스럼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네. 걔가 역적이야. 막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당 지지자들이랑 국민 여론이랑 조금 다르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요. 끝입니다요. 작가님 다시 돌아와. 작가님 우리가 너무 두서없이였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목요일부터는 다시 정돈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작가님이 돌아오니까. 네, 어쨌든 네모 세모도 굴러는 갑니다. 이렇게 굴러도 왔습니다. 끝납니다요.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